안녕하십니까, 신용철 세무서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 세무회계이죠. 세무회계 이상급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처음에가 바로 법인세법이고요. 실제 우리가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게 이제 우리 세금의 3대, 그러니까 총 세 가지 큰 세금이거든요. 우리나라 세금을 보시면, 우리나라 세금은 총 여러 가지 세목이 있어요. 뭐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있긴 한데, 국세 중에서 그 가장 세수의 비중이 가장 큰 거 세 개를 고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소득세, 그렇죠? 그다음에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많다는 거는 가장 돈을 많이 정부가 가지고 간다,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도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3급을 이루고 있죠. 3급. 네, 3급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2급은 여기에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국세 기본법이라고 그래요. 국세 기본법까지 해가지고 총 4가지 세금법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입니다. 법인세법. 흔히들 우리가 소득세하고 법인세 같아요. 이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거의 같은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누가 벌어들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 해당 소득을 벌였냐, 요거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맞다, 됐지? 소득을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소득을 개인이 벌었다면은 우리는 개인 소득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이 소득을 만약에 법인이 벌었다면 법인세를 적용한다. 법인 소득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개인 소득세에 있었고 개인을 빼고 우리가 소득세라고 그러고요. 법인 소득세에서 소득을 빼고 법인세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국에는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라는 인격체라는 게 있어요. 법인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되거든. 우리가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우리가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있는데, 그 법인이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우리는 개인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이 법인세는 결국에는 법인격을 가진 그 사람이, 되지? 법인격 가진 사람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될 것이냐를 규정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 이 세 가지 세목 중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에 어려운 걸 하나 고르라고 하면 단연코 법인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법인세 어려운 이유는요, 그 법인세 세무조정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저 설명드릴 건데요. 그 세무조정에 있어가지고 법인세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법인세는 그 선수 과목이 있어요. 선수 과목. 그러니까 먼저 법인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할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됐죠? 재무회계를 좀 알고 계셔야지만 실제로 법인세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법인세의 개요예요. 1번 보시면 법인세는 말 그대로 아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인데, 어떤 소득?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인은 자연인과는 달리 법에 의해서 동그라미칩니다. 법에 의해서 권리와 능력이 부여된 사단과 재단, 가로치세요. 사단과 재단, 다른 말로 우리가 단체라고 그럽니다. 됐죠? 그래서 단체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권리가 부여된 단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사단과 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설립 등기를 선행해야 되며, 너무 어려워요. 모르셔도 돼. 이게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예요. 근데 우리 수준은 모르셔도 된다. 법인 설립 등기를 선행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 당연한 거고,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됐지?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결국 법인이 돈을 벌였다, 그 이야기죠.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인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됐죠? 그래서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봐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원래 소득세는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로 구분된다, 말씀드렸지? 그래서 원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로 구분되지만, 우리 같은 자연
자연인이 돈을 벌었을 때는 개인을 빼고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돈을 벌었을 때는 소득을 빼서 법인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세라 그러고 앞에 개인을 빼고요. 법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 소득을 제외해서 법인세라고 하고 있다.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다. 이번 우리나라 법인세의 특징인데요. 이 특징은 그냥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 있죠. 우리 뒤에 이제 법인세 쭉 배우잖아요. 앞으로 배울 그 법인세의 특징을 조금 미리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저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중요한 뭡니까? 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순자산 증가설. 그러면 소득세, 개인 소득세도 마찬가지 순자산 증가설이냐? 얘는 순자산 증가설이 아니고요. 얘는 열거주의설. 열거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법인세법의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라는 거 우리 뭐야?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관련된 부채를 빼는 거 됐죠? 이걸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증가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그게 무엇이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인 입장에서는 순자산만 증가했다면 그러니까 인마이 포켓한 금액 자체가 증가만 했다면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뜻이 바로 순자산 증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개인에 있어가지고 열거주의라는 건 그냥 뭐냐? 열거주의도 마찬가지로 순자산 증가는 해야 돼. 대체 무슨 말이야? 내 주머니에 있는 소득이 증가해야지만 거기에 세금 물릴 거 아니야. 내 소득이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주의는 기본적으로 순자산 증가하는 게 마찬가지야. 순자산 증가를 해야 돼. 순자산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과세한다 안 한다? 그거 가지고 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그 해당 소득이 법에 열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열거. 됐지? 그러니까 자산만 증가한데 가지고 무조건 과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산 증가한 건 당연한 거고 그 증가한 소득이 법에 과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가 되어 있다.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뭡니까? 열거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득은 열거주의 입장에서 순자산 증가하면서 관련된 뭡니까? 소득이 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야지만 과세하는 거고요. 우리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만 하게 되면은 열거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사실상 범위가 뭐가 더 커요? 똑같은 소득이라면 얘가 좀 뭡니까? 과세 범위가 넓겠지. 법인세법이. 왜? 법인세법은 열거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돈만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무조건 과세를 해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계속 반복적인 소득뿐만 아니고 일시우발적인 소득까지 과세하고 있으면 어떤 소득이든 관계없이 순자산만 증가하면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 원천설 있죠. 이 열거주의가 다른 말로 소득 원천설이라 그래요. 됐죠? 소득 원천설. 이라고 하고 원천설에 따르는 개인 소득세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말씀드렸죠. 이런 차이가 있다. 열거돼 있느냐, 열거돼 있는 거와 관계없이 과세를 할 것이냐,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득세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번 법인세는 국세고 일반적인 재정에 사용되는 보통세다. 국세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는 그 누가 부과하느냐, 그 부과 주체가 누구냐 그 이야기인데 국가가 부과하는 걸 국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걸 지방세라 그러거든요. 근데 국세예요. 법인세는 결국에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세고 재정에 일반적 재정에 사용하는 보통세다. 보통세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보통세의 반대말이 바로 목적세라는 게 있어요. 목적세. 그거 반대말이 바로 목적세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세금은 세금인데 목적이 있는 세금이고 보통세는 세금은 세금인데 그냥 보통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다 이 뜻이거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걷는 이유가 그 세금은 이 목적이 우리 위해서 쓸 거야라는 걸 우리가 목적세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대표적 목적세가 우리가 교육세, 그다음에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세라고 하는 세금은 어떻게 그 걷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을 위해서 쓰기 위해 우리가 세금을 걷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됐죠? 그래서 그걸 목적세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도 마찬가지야. 그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뭡니까?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농어촌에 쓰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걷는 이유, 걷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면은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걷는다 이 말이면 일반적인 보통세인 뭐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거의 대부분은 보통세야. 됐지?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 말고는 특별세 말고 거의 대부분 세목은 보통세라고 보시면 돼. 보통세는 우리가 걷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걷는다?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 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걷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걷어놓고 그 돈이 국방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SOC 도로를 까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없이 됐지? 특정한 목적 없이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법인세는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납세의무자 앞에 이렇게 씁니다. 납세의무자 앞에 법적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법에 정한 납세, 법에서 너 세금 내 라는 사람과 실제로 그거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 그러고요. 이 양자가 다른 걸 우리가 간접세라고 그럽니다. 됐지? 이게 지금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간접세와 보통세.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라고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같이 소비세들은 얘는 간접세입니다. 소비세들은 간접세. 그러니까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뭡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람과 법률상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간접세라 그러고 우리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라든지 개인 소득세 있잖아요. 얘네들은 직접세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랬죠. 직접세. 그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법률상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세금. 이걸 우리가 직접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접세는 제가 부가세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4번 보시면 법인세는 종합과세되는 조세다. 그냥 X 치세요. 그건 모르셔도 되고. 5번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과표와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신고납세 제목이다. 신고납세 세목이다. 밑에 신고 확정 세목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신고 확정 세목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신고를 통해서 금액이 확정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신고를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세금도 있다 이 말이지. 됐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부 부가세목이라 그래요. 정부 부가세목. 이거 무슨 뜻이야? 정부가 어떻게 정부 부가세목 혹은 정부 확정 세목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정부가 뭡니까? 금액을 확정짓는 세목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 확정 세목은 납세자가 신고를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는 세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 세목은 어디에 해당한다? 신고 확정 세목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신고 확정 세목이고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정부 부가세목은요. 딱 두 가지 세목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상증세예요. 상증세 이외의 세목은 전부 다 신고 확정 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도 포함되긴 한데 뭐 그거까지는 됐고요.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5번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과청에 신고할 때 의무가 성립하는 신고 납세 제목이다.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3번 볼게. 납세의무자 누구겠어요? 법인입니다. 됐지? 법인인데 법인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보시면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인데 외국법인이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을 보아 법인세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국세기본법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우리 법인 조금 넘어서는 거고요. 일단 법인은 이렇게 네 가지 법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법인은 크게 법인 납세의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인은 어떻게 영리 내국법인이 있고요. 외국법인이 있어요. 외국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영리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영리법인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영리 내국법인, 영리 외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누고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 영리법인하고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보시면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에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판단 기준은 내국법인은 일단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됐죠?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내국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근데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두고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 주소 두고 있지 않아요. 됐지? 우리나라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실질적 관리 장소도 외국인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주소지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은 뭐 그 유한회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 영업활동을 얻는 이익을 주주의 구성원에 분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 기준은 바로 그 이익의 배분이야. 이익의 배분 여부. 됐죠? 얘는 이익을 배분한다 안 한다? 얘는 이익을 배분해요. 얘는 이익을 배분한다 안 한다? 얘는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뭐야? 그 주주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주들이 그 법인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내가 가지고 오고 있다 이 말이지. 됐죠? 내가 분배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가 영리법인. 나는 주주이긴 한데 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과세소득의 유형별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납세의무자인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돼 있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됐죠? 근데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 거 다만 내국 영리법인은요 우리나라 국 내외 모든 소득이야.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국에 있는 영리법인. 그런데 외국에 있는 영리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가 국외 원천 소득이라고 그러거든. 국외 원천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 합니다.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외 원천 소득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지?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그 이야기지. 그래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그 내국법인과 양가로 2번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각사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법인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외 동그라미 치시고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나 무제한이라고 그러죠. 외국법인은 일정한 국내 원천 소득 국내 동그라미 치세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제한적 납세 의무자다 말씀드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이요. 얘 둘 사이는 뭡니까? 얘는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비영리 내국법인은 뭡니까? 국내 열거된 소득이에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됐지? 약간 뭐하고 비슷해? 약간 비슷한 게 바로 소득세, 개인 소득세하고 비슷하지? 개인 소득세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영리 내국법인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보시면 영리 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동그라미 치시고 소득에 대해서 과세 발생 원천과 관계없이 각 사업성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의 열거 동그라미 치다. 열거한 일정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무슨 말씀드렸지? 됐죠? 외국법인도 마찬가지야. 다만 외국법인도 열거된 소득인데 얘는 뭡니까? 국내 원천이지. 국내 원천. 얘는 뭡니까? 국내외 모든 소득. 국내외 모든 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서 열거된 소득이고 같은 열거된 소득이지만 얘는 국내 원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양가로 3번 보시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이에요. 청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 동그라미 치시고 청산은 뭐야? 우리 뭡니까? 법인이 없어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청산한다 그러지. 청산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요. 그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됐는데 청산소득에 대해서 누구한테만 바로 영리 내국법인 얘만 청산소득을 내. 됐지? 얘만 청산소득을 내고요. 나머지는 청산소득을 안 냅니다. 됐지? 왜냐면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 청산이 어디서 되겠어? 주소지가 외국이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 청산하면서 해당 소득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과세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오로지 동그라미 치시고 영리 내국법인은 그 의무를 지게 된다. 2번 보시면 비영리 법인은 해산으로 인한 자녀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통 다른 비영리 법인에 가거나 국가에 귀속이 된단 말이야. 따로 세금 낼 게 없다 이 말이지. 진짜 다른 비슷한 비영리 법인으로 귀속되거나 재산이 귀속되거나 아니면 국가한테 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할 이유가 없다. 됐지? 그래서 과세할 이유가 없다.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산의 본점 소재지가 외국이다라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얘네들은 외국에서 알아서 할 이유다. 됐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가로 4번에 체크 하나만 해주시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이렇게 있죠. 비과세 법인이야. 우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또는 지자체
지자체도요. 이것도 뭡니까? 법인이에요. 법인. 됐죠? 법인. 그지? 법인격 있는 애들이잖아. 대체 법인이지만 그러면은 국가나 지자체도 뭡니까? 자기의 소득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세한다 안 한다? 얘는 아예 뭡니까? 과세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 국가가 돈을 벌었으면은 세금 내야 되지. 누구한테 내는 거야? 국가한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자기 왼쪽 주머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긴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긴 하지만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왜? 결국엔 의미 없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오른쪽에 있긴 있어요. 토지 등 양도소득. 이거는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나 등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 주택이라든지 별장, 그다음에 그 입주권 있잖아. 주택 입주권, 그다음에 주택 뭐 입주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양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했다는 건 뭡니까? 팔았다 이 말이지. 그때 뭡니까? 세금을 내겠다. 법인세로 또 세금 냈다. 됐지? 얘는 두 번 내는 거야. 됐죠? 원래 소득은 내는 거고 추가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 됐죠?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다? 얘를 팔면은 추가적으로 한다.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 제재. 됐죠? 결국에는 그 해당 법인이 토지 등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판 거야. 토지나 주택, 별장, 그다음에 입주권 이런 걸 갖고 있다가 팔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제재 목적으로 세금 부과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 등은 결국에는 생산적으로 쓰고 있다, 생산활동에 쓰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생산활동에 쓰고 있지 않는 토지라 보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네가 생산활동에 쓰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목적이라는 겁니까? 바로 투기 목적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인세 부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야. 그 토지 등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다 과세해. 됐죠? 그 무슨 말이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뭡니까? 주체와 관계없다 이 말이지. 그 누구든 토지 등을 생산활동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투기활동에 쓰고 있다고 보는 거고 투기활동에 쓰고 있으니까 과세하겠다 이 말이야. 그거는 뭡니까? 외국 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관계없어. 무조건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은 토지 등 양도소득 전부 다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됐지? 오른쪽에 미완료 소득 있는데 그냥 X 치세요. 모르셔도 돼. 그거는. 그래서 5번 보시면 오른쪽에 법인세의 과세 대상 소득인데 법인의 과세 소득에는 네 가지가 있고 유형별로 달리 과세된다. 매 3년도마다 순자산 증가하게 대해서 부과하는 각사소. 그다음에 2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 됐지? 청산하면서 발생하는 청산소득. 그다음에 미완료 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각자 살펴보는 거지. 양가를 1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 각 사업년도 소득 이게 거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각 사업년도에 그러니까 하나의 뭐 사업 단위 에다가 소득이 발생했다 이 말이지. 됐죠? 그래서 메인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 하나의 사업년도에 발생하는 그 법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 그 뜻이거든. 됐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계속 기업의 과세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분한 사업연도 동그라미 주세요. 인위적으로 구분한 하나의 사업연도에 그렇지 사업연도는 뒤에서 배울 건데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업연도 요 사업연도 안에 있는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소득이 발생했겠지. 됐죠? 이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하겠다. 이 소득을 우리가 뭐라 그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고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세 부과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법인세도 있고 이때 법인세도 따로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분한 4년도 소득의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입금이라고 하는 말이 입금이라기 더한다는 거거든. 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더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른 말로 뭡니까?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매출에다가 손금이에요. 손금이라는 건 돈인데 손자는 뭡니까? 손실났다 이 말이죠. 이건 뭡니까? 비용이다 이 말이지. 됐죠?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내 주머니에 꽂힌 소득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세금 물리는 거야. 됐지? 매출에 입금에다 세금 물리는 거 아니야. 매출이 10억일 수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송금 비용 자체가 많을 수 있잖아요. 많아가지고 실제로 나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비록 매출은 10억이지만 내가 소득은 마이너스가 나면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 실제 내 돈 주머니 꽂힌 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 주머니 꽂힌 거에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세금은 입금에서 송금 뺀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겁니다. 됐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계산한다. 이는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을 파악하는 것이며 실무상으로 기업회계 당기 순이익을 기초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차이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세무조정은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됐죠? 세무조정은 뒤에서 법인 계산구조하면서 중요한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매 사업연도마다 신고 납부한다. 됐지?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가장 기본적인 동그라미 치시고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다. 됐죠? 이게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 사업연도 소득. 그래서 법인세 부과한다? 예,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어. 이게 메인이니까. 그리고 양가로 2번부터 양가로 4번 묶으시고요. 얘는 추가적인 거야. 됐지? 얘는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있으면 내는 거고 없으면 안 내는 거야. 있죠?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토지 등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별장, 그 다음에 입주권, 그 다음에 분양권 이렇게 뭡니까? 영업활동에 쓰고 있지 않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투기 목적이다. 그래서 제재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법인의 부동산 투기 동그라미 치시고 방지를 위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 동그라미 치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 그래서 외국 법인이든 이 비영리 법인이든 따질 게 아니다. 왜? 걔네들도 충분히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제재 목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건 뭐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그거는 차이 없이 과세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인이 동그라미 치시고 이 일부 지가 급등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한다. 추가 동그라미 치세요. 됐죠? 그 더블로 때리는 거야. 그걸 원래는 이중과세라 해가지고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행위가 하나야. 내가 여기서 행위 하나만 했지. 어떤 거 합니까? 법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판 거야. 행위는 하나라고. 그러면 세금 몇 개야? 세금도 하나여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그 세금의 대원칙이거든.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 세금 때려야 된다. 하나의 행위에서 두 번 세금 때리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두 번 세금 때리는 거 우리가 이중과세라 그래요. 이중과세. 이중과세는요. 두 번 과한다 이 말이거든. 두 번 과하는 과세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중과세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중과세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면 안 되고요. 이건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그래. 국제적으로도 재화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왔다 갔다 하거나 수출 수입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 수출 수입이라는 거는 행위가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한 국가에서 한 번만 때려야 돼. 한 번만 세금 내야 된다고. 뭐가 됐건 간에 어떤 세금이든. 됐지?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됐지? 그런데 얘는 대놓고 이중과세 하겠다는 거잖아. 토지 등 양도 행위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유는 제재 목적이니까 이중과세 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중과세는 안 돼. 그건 아니고 이중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재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재 목적으로서 두 번 때리는 건 괜찮아. 됐지? 그래서 된다. 청산소득 X 치시고 미완료소득 X 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 범위를 좀 넘어선다.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쪽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합병 분할에 의한 소멸하는 경우 X 치세요. 합병 분할에 대해서 소멸하는 경우까지는 우리 모르셔도 돼. 합병 분할은 법인 두 개가 합쳐지는 거거든. 아, 그게 아니네. 6페이지 가보시면은 미완료소득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연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업연도는 조금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다가 언제 태어나? 등기라는 거 쳐요. 법인 등기라는 거 쳐가지고 설립 등기라 그러거든. 등기 치면 이때부터 이제 법인격이 부여되는 거야. 이때부터 실제 법인이야. 그리고 난 뒤에 쭉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하겠지. 그러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어떻게 물릴 것이냐 이 말이야. 됐지? 그냥 일생에 얘가 등기 치면서 맨 마지막에 해산하면서 청산할 거 아닙니까? 청산이 이제 법인이 그냥 수명이 다 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요 사이에서 소득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소득을 한 번 과세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번 과세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과세해야 돼. 대체 그게 맞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죽을 때 한 번 딱 과세하는 게 맞아. 대체 그게 합리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실제 실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결국 세금은 국가 재정 충당의 목적인데 딱 법인 태어나서 한 번 보면
청산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돈이 안 들어온다고. 물론 이제 청산하면서 목돈이 들어오겠지 한 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목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뭐가 더 선호됩니까? 쪼개서 일정한 금액, 작은 금액이 쪼개서 들어오는 거 훨씬 선호해요. 왜냐면 미리 돈을 받아야지만 그 국가 조직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뭐 공무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임차료 있으면 임차료도 내야 되고 소모품도 소모품비 내야 되는 거 그때 돈이 필요하다고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목돈 한 방에 목돈 들어오는 것보다는 쪼개서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거 훨씬 선호해.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절차 조항들 보면 원래는 세금 한 번 내야 되지만 그 전에 미리 납부를 하게 만들어. 됐죠? 그래서 미리 납부하게 만드는 이유는 국가 재정을 미리 좀 충당시키기 위해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것도 원래 청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자.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의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임의적으로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그 나누는 게 바로 어떤 거야? 바로 바로 과세기간 됐지. 사업연도라고 그래. 사업연도 됐죠. 하나의 사업연도 이렇게 사업연도 이렇게 사업연도 이렇게 사업연도를 이렇게 만들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 이야기하는 거. 그럼 법인은 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과세를 위해서 일정 기간 단위를 정해야 된다. 됐지. 그래서 임의적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처럼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로 한다. 됐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때 세금 내고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때 세금을 내자. 그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도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갖고 좋겠다 이 말이지. 양가리 1번 보시면 본래의 사업연도예요. 됐죠. 그래서 뭐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연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임의적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임의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과연 뭐냐라고 했는데 우리 법에서는 일단 요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됐지. 세 가지의 뭡니까 원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지.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법이라든지 법에 또는 정관에 정해져 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법은 우리 잘 알고 계실 거고 정관이라는 건 그 해당 법인의 규칙이야. 됐죠? 법인의 규칙은 다 따로 있어요. 됐죠? 법인마다 규칙이 다 따로 있는데 그 법인 규칙을 정관이라고 그러고 그 정관 안에 사업연도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 그럼 거기에 따르자 이 말이야. 다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져 있는 1회계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됐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회사는 법인의 정관에서 사업연도를 본인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우리 정관에 보시면은 우리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법인은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 혹은 29일까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됐죠? 이건 자기 마음이야. 그리고 1년으로 하지 말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됐지? 그게 자기 마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업연도 정할 수 있으나 특정 업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사업연도를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령상의 사업연도가 사업연도가 된다. 됐지? 그 무슨 말이야? 법하고 정관이 충돌할 수도 있거든. 됐죠? 그러니까 법에는 뭐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관에는 내 마음대로 아니야. 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할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뭐가 우선된다고? 법이 우선된다고요.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도 없고 정관도 없을 수가 있거든. 정관에 꼭 정해라 뭐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안 정해도 돼. 내가 사업연도 안 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때는 신고를 통해 갖고 됐지. 본인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합니다. 됐죠. 법인 이거 뭡니까 사업자 등록 신고 같은 걸 하거든. 사업자 등록 신고 이거 부가가치세법에서 할 거고요. 됐죠.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 등록 신고하면서 나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라고 신고하는 게 있어요. 됐죠. 그래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에 사업연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해서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돼요. 다만 법이나 정관이 없을 때야. 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법이나 정관이 없을 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마저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맨 마지막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도 없고 정관도 없고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그 법인은 무조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법령 또는 정관상의 사업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법인이 사업연도 신고까지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가 사업연도로 보겠다.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라 돼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위가 있다는 건 뭡니까? 순위가 있다는 거는 요 두 가지가 충돌하면은 위에 우선순위부터 적용하라 그 뜻입니다. 순서가 있다 이 뜻이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7번 보시면 법인의 최초 사업 개시일이라고 돼 있어요. 최초 사업 개시일. 얘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관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됐지? 얘는 계속 사업연도야. 계속 사업연도로 하는 것은 올해 내가 개업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그 작년 이전부터 개업한 법인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 내가 4월 15일 날 법인 설립 등기를 친 거야. 됐죠? 그리고 난 그럼 이때 뭡니까? 법인격이 부여됐겠죠? 그때 최초 사업연도는 이때 사업연도 뭐라고 했겠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우리 법인은 이렇게 정관은 정해져 있다고. 됐죠? 그거는 계속 사업연도 이야기하는 거고 최초 사업연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초 사업연도는 등기일이야. 법인 등기일로부터 그 사업연도 개시일이 만일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그게 최초 사업연도예요. 보시면 내국법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체크하세요. 설립 등기일. 됐죠? 그래서 등기일날 뭡니까? 최초 사업연도. 그럼 얘는 최초 사업연도는 4월 15일부터 12월 31일이고 그 다음 뭡니까? 계속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겠지. 최초 사업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지? 다만 그 외국법인 있잖아요. 외국법인은 그냥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인데 됐어요. 양가래 이번에 예외 있잖아요.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법인 등기 나기 전에 법인의 손익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 손익이. 됐죠? 손실 또는 뭡니까? 이익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어. 됐지? 그럴 때 등기 친 날부터 우리가 법인으로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인 등기 전에 손익이 발생했고요. 이 손익이 발생한 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고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 1년 안에 이렇게 뭡니까? 요 손익이 들어와 있다면 원래는 등기일로부터 뭡니까? 말일까지인데 그게 아니고 최초 손익 발생일이야. 발생일로부터 어떻게 말일까지로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예외 조항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 돼 있어?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 개시일이 언제라고? 바로 법인 등기일이라 그랬지. 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요해요. 표시하시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돼. 그 요건 두 개입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서 최초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야 되죠.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별표칩니다. 발생한 날이야. 됐지? 그래서 등기일이 아니고 최초 손익이 발생한 날이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사업연도의 변경이라고 있어요. 사업연도 변경. 사업연도라고 변경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 이미 뭡니까? 법이라든지 정관 신고 등을 통해 가지고 법인의 의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업연도를 정할 때 법인의 의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애초에 정해진 뭡니까? 사업연도를 변경도 가능하겠지.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변경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동그라미 치세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내가 이때부터 사업연도를 변경시키고 싶어. 이때부터 변경하려고 한다면 직전 사업연도가 이때지. 이때 종료일이 언제야? 여기죠. 종료일로부터 며칠? 3개월이야. 동그라미 칩니다.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된다라고 됐죠. 여기서 플러스 3개월이야. 됐죠.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 3개월이 어떤 날이라면 바로 이 직전 연도의 뭡니까? 법인세 신고일이야. 됐지.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신고하면서 사업연도 변경 신고도 해라. 사업연도 변경 신고도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 왜냐면 실제 시험 문제 뭐 어떻게 나오냐면 사업연도 변경할 수 있냐?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절차가 뭐냐? 이걸 물어본다고. 절차가 이런 경우 많아. 어떤 기점으로 전이냐 후냐 이거 가지고 많이 장난 많이 쳐. 전 3개월 혹은 후 3개월 이렇게 이걸로 시험 장난 많이 치고 그다음에 3개월이 아니고 뭐 90일 혹은 뭐 30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 절차가 왜 3개월이냐라는 취지 그 이유는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거 변경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동그라미 치시고 3개월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업연도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됐어요. 나머지 거는 사업연도 의제인데요. 사업연도 의제는 그냥 X 칩시다. 요까지는 나오기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막 법인격이 변하거든. 막 합병도 하고 뭐 저기 연결되고 조직 변경되고 뭐 이럴 때 해산도 되고 됐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만약 시험 문제 나오면 그때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X 치세요. 그다음에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의제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X 치십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납세지 있거든. 납세지는요 중요하진 않아요.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까지만 보고 조금 쉬었다가 요거까지만 보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납세지는 뭐야? 관할지라고 하게요. 관할지. 어디에서 우리가 법인세 관할을 할 것이냐 그 이야기인데 법인세 관할지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법인의 본점이 있는 소재지겠지. 본점 소재지라고 보시면 돼. 본점 소재지다. 이게 다야. 됐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나머지 건 모르셔도 돼. 납세지란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세법을 이행하고 권리가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다. 그럼 어느 장소에서 법인세 신고할 것이냐 그 이야기거든.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법인세를 뭡니까 관리할 것이냐 국가 입장에서는 바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겠죠. 납세지는 법인세 각종 신고 등에 대한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게 된다. 내국법인은 뭐라 돼 있어요? 그 법인 유형별 납세지에서 외국법인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 시험 문제 나오면 한번 보고 안 나오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내국법인이 중요한데 별표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천 징수한 법인세 납세지라고 되어 있지 2번 그냥 X칩니다.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은 납세지 지정이거든. 요것도 모르셔도 돼. 납세지 지정 잘 안 해. 4번에 납세지 변경 신고 요거는 하나 체크합시다. 동그라미 1번의 별표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됐어요. 납세지 변경될 수 있어 없어? 이 무슨 뜻이야? 납세지가 변경됐다는 건 이사했다 이 말이야. 됐지? 그래서 어떤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세무법인이 있다. 세무법인이 원래 영등포에 있었어? 그럼 영등포가 관할지지. 근데 내가 이사를 어디로 했어요? 이사를 은평구로 할 수 있죠. 은평구로 법인이 이사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납세지에 변경시켜야 되겠지. 됐죠? 변경 신고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동그라미 세요. 변경된 날부터 며칠? 15일이야. 됐죠? 플러스 15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 15일. 아까는 어떻게 후 3개월이었잖아요. 됐죠? 그래서 왜 15일이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 동그라미 치세요. 변경 후 누굴로 하는 겁니까? 은평구. 됐지? 변경 전이 아닌 변경 후에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고를 만약에 받았다면은 관련된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되겠지. 누가? 은평 세무서장이 영등포 세무서장한테 그 내부적으로 통보하는 거고. 그럼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누구한테? 변경 전 영등포 세무서장이 아니고 변경 후 은평구 세무서장한테 1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됐고 3번도 됐습니다. 더 알아두기 연결납세제도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결은 X 치세요. 세무사 시험에도 잘 안 나와 연결은. X 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